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저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사내아이, 몸무게는 3.2kg로. 남편 정훈과 저는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부모가 되었고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출산을 마치고 이틀 뒤 저는 퇴원의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주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들어왔으면 내 말만 들어. 산모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집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은 아직 진통으로 후들거렸고 머리는 어지러워 빙빙 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남편 정우는 옆에 있었지만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남편이 날 지켜주겠지 하고 믿었는데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끌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긴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덥고 답답한 공간, 창문은 단단히 막혀 있었고 낡은 접이식 침대와 제대로 돌지 않는 선풍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에는 2층 방을 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거긴 창문도 있고 환기도 잘 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끊어냈습니다. 애 낳고 바로 바람 맞으면 큰일 나. 내가 일부러 이 방 준비했어. 기분 나쁘면 안 돼. 내 손자 지키려면 네가 희생해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희생이라니. 그 방은 산후조리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밖에서 잠갔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첫날 아침, 시어머니는 미지근한 물 한 주전자와 생강 몇 조각 띄운 묽은 죽 한 그릇을 내밀고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는 아래층에서 울고 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며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저는 마치 산후조리가 아니라 구금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째 몸은 더 욱신거리고 정신은 가물가물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잠깐이라도 아기를 안아보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무시뿐이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앞으로 벌어질 참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무너져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이 안 갔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새벽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깜깜한 방 안, 저는 땅속 깊이 파묻혀 있었고 흙더미가 얼굴까지 덮쳐왔습니다. 숨이 막혀 발버둥 치는데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게, 응게. 그 소리가 점점 커져 귀를 찢는 듯했고 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몸부림치다 그만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아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저는 힘겹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숨이 막혀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싸늘한 눈빛으로 제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애 낳을 땐 사흘 만에 우물에서 물 길어 나르고 장작 패고 다 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 소리를 해. 그 말에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자물쇠의 소리가 다시 제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같았습니다. 나흘째 밤
저는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땀과 피, 그리고 환기조차 되지 않는 방에 곰팡내가 뒤섞여 마치 시신 썩는 냄새 같았습니다. 스스로 몸을 닦아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건 찬물 한 대야뿐이었고 그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겨 붙었고 온몸은 가렵고 욱신거렸습니다. 5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더 탁해졌는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심해?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웃집 아줌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김 여사, 위층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요. 잠시 후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역하냐? 설마, 쿵, 쾅.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어! 빨리 열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 저는 힘없이 눈만 뜨고 있었고 목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지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망치 가져와! 문 부셔! 남편 정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뒤 쾅! 굳게 닫힌 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마치 영화처럼 파편이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문짝이 산산이 부서지며 먼지와 나무 파편이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 감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했죠. 먼저 뛰어든 사람은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떡처럼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고 입술은 피가 배어 터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혜진아! 정훈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은 바싹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왜 이 꼴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조차 제겐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릴 뿐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아줌마와 동네 통장님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산후조리야? 감옥이지. 애 낳은 지 며칠 됐다고 며느리를 이렇게 가둬?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저도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산후조리 시킨 것뿐이에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호통치듯 소리쳤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며느리 방에 가둔 사람은 없었어. 방 안 공기 보세요. 곰팡내에 썩은 냄새까지. 며느리 죽이려는 거 아니면 뭐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모든 말들이 멀리서 울려오는 북소리처럼 탁하고 흐릿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기운이 다 빠져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 순간 마치 몸이 붕 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건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제 시야에 갑자기 밝은 빛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5날 동안 단 한 줄기도 보지 못했던 햇살이었습니다. 혜진아, 눈 좀 떠. 제발 버텨. 정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연경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동네 보건소 간호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손에 청개와 혈압계를 들고 급히 저를 진찰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탈수에 영양실조, 산후 감염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이 말에 정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변명했습니다. 아니, 저 애가 원래 약한 체질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돌봤다니까.
간호사가 날카롭게 찰나 말했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이 상태로 몇 시간만 더 늦었어도 산모는 의식 잃고 혼수에 빠질 뻔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정훈아, 넌 왜 날 지켜주지 않았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제 손을 잡고 있던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피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이미 5날 동안 지옥을 경험했고 제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 가득 번지는 넌사인과 도로 위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눈에 아득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하는 절망도 몰려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간호사가 제 손등에 바늘을 꽂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시원한 액체가 혈관으로 흘러들어오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눈꺼풀은 돌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정훈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제발 버텨줘. 나 정말 몰랐어. 그 말이 제 귀에 닿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뒤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온갖 기계들이 제 주변에서 울렸습니다. 의사가 정훈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모가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게다가 위생관리가 전혀 안 돼서 감염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부터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훈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그저 무력한 방관자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지? 바로 그때 낮에 저를 응급실로 데려왔던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절대 이 일을 참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냥 묻어두면 결국 또 반복됩니다. 산후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건 주변의 무관심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고통이라 불러준 것 같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잠시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끔찍한 3층 창고방에서 썩어가는 냄새와 함께 갇혀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저는 다시금 몸을 떨었습니다. 새벽녘 간신히 눈을 붙였다가 꿈에서 또다시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안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아이를 제 품에서 빼앗아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애 낳는 기계일 뿐이야. 키우는 건 내가 할 거다. 그 순간 저는 꿈속에서도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자 눈가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수액 덕분에 몸이 가볍게 풀리는 듯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칼날 위에 놓인 듯 위태로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창고방의 곰팡내와 아이 울음소리가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변호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산후에 겪으신 일이 들려왔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누군가 제 억울함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간 날부터 시어머니의 독설, 아이를 빼앗기고 홀로 남겨진 밤들, 그리고 3층 창고방에 갇힌 지옥 같은 나날까지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꾹꾹 눌려 글자가 적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이튿날 아침 친정엄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딸, 내 새끼. 네가 겪은 일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미안하다. 내가 곁에 없어서.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굳어있던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엔 내가 있고 이제는 법도 내 편이야. 그 집으로 다시는 돌아갈 필요 없어. 그 말에 제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정훈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서서 머뭇거리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여기서 감히 얼굴을 들이밀어?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몰랐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5날 동안 단 한 번도 제 곁에 오지 않았던 방관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댈 수 없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맹세하듯이. 이제부터는 나를, 내 아이를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수첩에 쓴 기록들을 곱씹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의 소나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점심 무렵 정훈이 조심스레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만 제 눈엔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저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 내가 사라진 걸 몰랐다고? 5날 동안 내 울음소리 한 번 듣지 못했다고? 아이가 울부짖는 걸 보고도 아무 의심도 안 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슴 깊은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 난 비겁했어. 엄마 말이 옳다고 믿고 싶었고 괜히 맞서 싸우는 게 무서웠어. 널 지켜주지 못한 건 내 죄야.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꾹 참으며 이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지만 더 이상 내 편은 아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분, 산모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잊지 마시죠? 정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이 결혼을 지켜낼 건지 아니면 너와 아기를 위해 끝낼 건지.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로 변호사 박민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얼굴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혜진 씨,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어머니를 아동산모 학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지금 증거를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발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기록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묘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켜내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 불빛 아래서 아기가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가온아, 엄마가 널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병원 생활이 나흘째에 접어들 무렵 저는 점점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불 꺼진 병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저는 자꾸만 몸을 웅크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제발 와줘.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려 나오자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금방 갈게. 불과 몇 시간 뒤 엄마는 허겁지겁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할까봐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억지로 그 집에 들여보내지 못해. 내 곁엔 내가 있잖아. 그러니 울지 마라, 내 새끼야. 그 말에 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묘한 서러움이 치밀어 올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훈이 병실 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엄마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 내 딸이 5날 동안 감금당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넌 이미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 정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뼈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엄마가 내 편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 아이와 나 둘만 지키면 된다. 그 글자를 쓰면서도 눈물이 종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먼저 얼룩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 마음의 흔적 같아 더 선명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박민석이 다시 찾아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혜진 씨, 법적으로는 충분히 시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발은 당장은 보류할게요. 하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별거와 양육권 확보 절차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다. 나는 싸울 거다.
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저는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돌려받은 것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친정엄매에게 전화를 걸어 무사히 잘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엄마, 나 그 집으로 절대 안 돌아갈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혜진아. 이제라도 결심했다니 다행이다. 엄마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박민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별거를 시작하려면 우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법적 서류를 준비할 겁니다. 남편분과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세요. 모든 대화는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문자나 메신저로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 하나를 벗어던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남편 정훈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지만 저는 그 꽃을 보자마자 웃음이 비죽 터졌습니다. 꽃? 지금 와서 꽃이 무슨 의미야? 나한테 필요한 건 네가 내 편이었다는 증거였어. 그런데 넌 없었잖아.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아.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는 제발 아이만은 같이 키우자. 그 말에 제 심장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내 목숨이야. 그 집에선 절대 못 키워. 만약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면 나 끝까지 싸울 거야. 정우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이 잠시 안쓰럽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고 아이를 안은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엔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저는 작은 방 한켠에 아이의 요람을 놓았습니다. 아이는 천사처럼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은 절대 지켜내야 하에.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손자 키워야지. 언제까지 친정에 붙어 살 작정이야? 목소리는 여전히 싸늘했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착각하지 마. 내 손자야.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달아올랐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 손자야, 절대 포기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아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 작은 바람 소리에도 몸이 퍼뜩퍼뜩 떨려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절대 아이를 포기 안 하겠다고 했어. 혹시 집으로 쳐들어오는 건 아닐까?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걱정 마라, 혜진아.
네가 지켜야 한다면 나도 함께 지킬 거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더 이상 약한 척 안 할 거야. 나 진짜 싸울 거야. 며칠 후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던 그때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엄마와 저는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옆엔 이웃집 아줌마 둘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힌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손자 데리러 왔다. 당장 안아 나와. 순간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직 2주밖에 안 된 작은 아기가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있었죠. 저는 이를 악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는 여기서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집으로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치떴습니다. 뭐라고? 네가 뭔데 내 손자를 내치겠다는 거야? 네가 감히? 그 순간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단히 다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고 내 딸과 손주가 사는 곳입니다. 억지로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던 이웃 아줌마가 나섰습니다. 혜진아, 네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좀 참아야지.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참으라고요. 산후에 며느리를 5날 동안 방에 가둬놓고 아이조차 못 보게 한 걸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줌마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성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엄마가 단호히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다시 이런 식으로 찾아와 소란 피우면 저희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잠시 대치가 이어진 끝에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던진 말은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며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전쟁이야.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난 듯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라 병원 출입도 조심스러웠지만 예방접종은 피할 수 없었죠. 대기실에 앉아 아이를 토닥이고 있을 때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기가 가온이 맞으시죠? 저는 순간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왜요?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가 오셨어요? 스스로 아기 할머니라고 하면서 접종 기록이랑 주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아기 데려가 검진시켜야 한다면서요. 저희가 어머니 동의 없이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돌려보냈지만 혹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까지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나이 지긋하고 눈빛이 매섭지 않았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꽤 집요하게 묻고 가셨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아이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숨이 가빠져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어머니구나. 아직도 포기 안 한 거야. 접종을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시어머니가 법적으로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아이 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그걸 빌미로 뭔가 꾸미려 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집안에 CCTV 설치를 권장합니다. 제가 곧바로 임시 양육권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온아,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낼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밤 엄마는 제 눈빛을 보고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혜진아, 내 마음 단단히 먹은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두렵지 않아. 대신 더 이상은 물러서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사실 네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내 시어머니, 젊었을 때 아이를 낳고도 키우지 못한 적이 있었대.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버렸다고요? 엄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떠도는 얘기야.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다. 그 말을 듣자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버린 적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왜 내 아이를 빼앗으려 하는 거지?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고도 키우지 못했다더라. 그 한마디가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아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엄마를 바라보며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일까요? 그냥 동네 소문 아니에요?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얘기야. 옛날에 내 시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할 때 혼자서 아이를 낳았대. 그런데 며칠 안 돼 그 아기를 다른 집에 맡겨버리고 떠났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을 타고 한 줄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다면 왜 지금 와서 내 아기를 빼앗으려 하는 거지? 머릿속은 수십 개의 의문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손끝으로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온아, 넌 절대 그런 운명을 겪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변호사 박민석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 분쟁에서 시어머니의 과거는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진 씨는 아이와 안전하게 지내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록을 계속 남기세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1988년 지방의 한 개인 병원에서 산모 기록이 있었어요. 미혼 여성간 김하달이 딸을 낳았지만 퇴원 직후 아이를 다른 가정에 위탁한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필체가 지금 시어머니와 유사해요. 전문가 감정에 들어가면 동일인임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 적이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향후 양육권 분쟁에서 시어머니 쪽 주장을 무력화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과 분노, 그리고 섬뜩한 공포까지. 자신의 친딸은 버렸던 사람이 왜 내 아들은 그토록 빼앗으려 하는 거지? 후회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아이 곁에 앉아있던 저는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가온아,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너만은 절대 버리지 않을게. 엄마는 이제 끝까지 싸울 거야. 며칠 뒤 박 변호사로부터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여기 시어머니 과거에 대한 자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병원 기록, 친필 메모 사본, 그리고 당시 아이를 맡았던 부부의 증언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폭탄을 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세상에 꺼내놓는 순간 모든 게 바뀌겠지.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곤히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온아, 이건 엄마가 선택한 싸움이야. 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엄마는 이제 어떤 진실도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을 쥐고 있다는 건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면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잠을 자면서도 문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은 터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남편 정훈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떨려 있었습니다. 혜진아,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왜요?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엄마 과거 얘기를 퍼뜨렸어. 누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따지니까. 엄마가 결국 쓰러졌어. 고혈압 발작이래. 저는 피키가 확 가시며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내가 낸 고발 서류가 새어나간 걸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정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제발 한 번만 와줄래? 엄마가 널 보고 싶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저를 지옥에 가둔 장본인이자 제 몸과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한다니. 분노와 연민, 혼란이 뒤섞여 저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왜 가야 하지? 내가 아이 낳고 갇혀있던 5날 동안 네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날 불쌍히 여겼을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사과 한마디라도 했을까? 정우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이 피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난 가지 않을 거야. 그 집에서 당한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가온이를 지키려면 흔들리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가자. 더는 도망치지 말자. 그날 밤 창밖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제 손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아, 이거 너한테 온 편지야. 보낸 사람 이름은 없지만 글씨체를 보니 내 시어머니 것 같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안에는 검은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나는 원래 이 편지를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막고 내 과거까지 들춰낸 지금 한마디는 해야겠더구나. 맞다. 나는 젊었을 때 딸을 낳았다.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버리고 떠난 죄인은 나다. 나는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지만 생일마다 울며 후회했다. 네 아들을 보자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좋은 엄마도 좋은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하지만 제발 내 손주만은 내게서 완전히 빼앗지 말아다오. 편지를 다 읽고 난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지만 이게 연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사람, 그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되풀이된 건가?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읽어봤으면 됐다.
하지만 내 선택은 네가 해야 해. 흔들리지 마라. 이 편지에 갇히지 말고 너와 가온이를 위한 길을 택해. 저는 편지를 꼭 쥔 채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 동시에 창고방에 갇혀 오열하던 제 모습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 정훈이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진아,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단 한 번만. 어디까지든 네가 정하는 곳에서.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정리하려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방식으로만. 약속 장소는 마을회관, 주민센터 안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마주할 수 있는 곳. 저는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홀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깊게 팬 눈가, 손가락을 꼬며 불안하게 앉아있던 그는 제가 들어서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혜진아,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괴롭힌 건 사실이야. 그건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요즘 엄마가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이 깨달았다. 엄마는 잘못했고 나는 더 큰 잘못을 했어. 나는 이제 내 남편으로서의 자격은 잃었지만 아빠로서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묘한 연민이 뒤엉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차에 속삭이듯 스쳐 말했습니다. 아빠로서의 기회는 줄 수 있어.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끝이야. 정훈의 어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제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서럽다기보단 해방된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아기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천사처럼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이제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회복지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 씨, 내일 오전에 여성회관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시댁 쪽에서 아기 면접 교섭권 문제로 신청을 하면서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지만 저는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정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싸늘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시어머니가 먼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싫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내 핏줄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손주를 볼 권리까지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시댁에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방 안에 가둔 사람, 그 곁에서 아무 말도 안 한 사람. 제겐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권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제 동의와 입회에만 허용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의 과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미혼모 시절 아이를 출산 후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친권 분쟁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일을 정식으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변 위원들조차 놀란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며 눈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묘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짐했습니다. 연민은 약점이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조정은 결국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회관을 나서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길 거야.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뒤로 며칠 동안은 불안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두려움 대신 이상한 힘이 차올랐습니다. 가온아, 이제 엄마가 널 끝까지 지킬 거야. 절대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기 접종 기록을 달라며 본인이 할머니라고 주장했어요. 저희는 물론 거부했지만 계속 집요하게 묻고 가셨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어머니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변호사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이미 임시 양육권 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하세요. 외출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하시고 집에는 CCTV 설치를 서두르세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CCTV를 사와서 집 안과 대문 앞에 설치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길을 도우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네가 겪은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2번 다시 울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밤이 깊자 불안은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나면 혹시 누군가 담을 넘는 건 아닐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대문 쪽에 설치한 CCTV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면서도 괜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훈이 홀로 찾아온 겁니다. 그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거 네가 읽어줬으면 해서 가져왔어.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남편이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 하지만 아빠로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제발 가온이를 키우는 일만큼은 내 곁에 두게 해달라. 저는 노트를 덮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 어린 후회가 어려 있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넌 아빠로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이미 끝이야. 그 말을 듣자 정훈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방 안에 잠시 정막이 흘렀고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온이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선은 남겨두자. 하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일은 없다. 정훈이에게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아빠로서는 기회를 준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아기를 안고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습니다. 가온이가 2눈을 깜빡이며 빛을 따라가자 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너만 웃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 견딜 수 있어. 그날 오후 또다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혜진 씨,
이번 주 금요일 다시 한번 면접 교섭 조정이 열립니다. 시댁 쪽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다시 맞서야 하는구나.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 극단적인 태도는 피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죠. 시어머니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손자를 사랑한다.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떼어놓는 건 너무 가혹하다. 주말에만이라도 손자를 맡겨달라.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또 저는 어머니를 믿지 못합니다. 다만 제 입회의 짧은 만남 정도는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위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5날 동안 감금된 산모와 분리시킨 사실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이미 병원 진단서와 증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유디는 없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잘못했어. 하지만 그게 다 손주를 위해서였어.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다. 그 울부짖음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옳다고요? 산모를 감금하고 아기를 떼어내는 게요? 저는 그 5날 동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제 입장이 되어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위원장이 손을 들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합의가 어렵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법원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군요. 회의실을 나서며 시어머니의 등이 작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한순간 연민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흔들리면 안 돼. 이건 가온이를 위한 싸움이야.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온아, 엄마가 반드시 널 지켜낼게. 이건 엄마의 사명이고 운명이야.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훈이 직장에서 휴직계를 내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이제라도 바뀌고 싶어. 늦었지만 아빠로서 제대로 서고 싶어. 내게 남편 자격은 잃었지만 가온이 곁에는 있고 싶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저는 차갑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훈아, 네가 바뀌려 한다면 가온이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났어. 이건 되돌릴 수 없어. 정훈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고맙다. 최소한 아빠로서는 기회를 준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이 끝나버린 자리에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게 아니라 작은 종소리만 남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마당에 나와 잠시 망설이다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가온이가 시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자야. 네 작은 손이, 네 작은 얼굴이. 그 눈물이 진심인지 죄책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를 향한 애정만은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만남은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허용됩니다.
단 한 번의 위협적인 행동이라도 다시 있다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이번엔 약속 지킬게. 제발. 내 손주만은 내게서 빼앗지 말아다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또다시 서늘해졌습니다. 불쌍하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있었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나는 연민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아이를 지키는 싸움이야. 그날 밤 아기를 눕히고 나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울었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건 나와 가온이의 생존을 건 싸움이다. 펜 끝이 종이를 찍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과 다짐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의 나가 아니구나.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고 앞으로는 내 삶을 내가 쥐고 이끌어야 한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온이는 어느덧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작은 웃음소리를 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에 제 가슴은 매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아가. 내 웃음 하나면 엄마는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의 싸늘한 목소리와는 달리 이번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부탁이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여성회관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자.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끝내야 할 대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제 엄마와 변호사도 동석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길 겁니다.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며칠 뒤 마을 여성회관 작은 회의실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손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젊었을 때 낳았다가 버리고 떠난 딸이다. 이름은 선희. 나는 그 아이를 키울 용기도 사랑할 용기도 없었다.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가온이를 보자마자 또다시 잃을까봐, 또다시 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악착같이 붙들려고 했던 거다.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오래된 상처가 쑤셔왔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죄책감을 나와 내 아들한테 되풀이한 겁니까? 제가 갇혀있던 그 방에서 죽어가던 5날은 뭐였어요? 제 눈물은, 제 고통은 다 뭐였냐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분노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원망의 거울로 본 게 내 죄였다. 하지만 제발 내 손주만은 그때 제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네가 원망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네 선택은 오직 너와 가온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저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온이를 위해 최소한의 문만 열어두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상처를 준다면 이번엔 끝입니다. 회의실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은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무너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와 저 자신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에서의 대화 이후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달리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이닥치지도 않았고 이웃들을 끌고 와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조심스레 찾아와 가온이를 보고 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긴장한 채 옆에서 매섭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고압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레 잡고 천천히 눈물을 훔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네, 손이 내 아빠 어릴 때랑 똑같구나. 참 작고 여리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향한 진심만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아직 용서한 게 아니야. 이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선일 뿐이야. 한편 정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한 남편이 아니라 적어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아이가 몇 끼를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작은 기침은 없는지 꼼꼼히 물었고, 때로는 직접 손수건에 이름을 새겨와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5날 동안 네가 나를 지켜줬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부서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아, 이거 봐. 여성회에서 연락이 왔어. 너에게 간견 요청이 들어왔단다. 강인한 엄마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이야.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야말로 자격 있는 사람이야. 넌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와 자신을 지켜냈어.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잖니? 다른 여자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단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쳐 그동안 써왔던 기록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낡은 글씨 속엔 눈물과 분노,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남으려 발버둥친 제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구나. 저는 결심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가온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네가 엄마에게 준 용기, 엄마가 세상에 나눠줄게. 창밖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바람은 고요하게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이 제 앞에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회 강연 당일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자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중 속에서 엄마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고 그제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저는 담담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입니다. 저는 산후에 단 5일 동안 창고방에 갇혀 아기를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듯 지냈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절망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품에 안겨있던 작은 생명, 제 아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을 정의하는 건 피가 아니라 지켜내는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 끝에서 저와 아들을 지켜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또렷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상처투성입니다. 아직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제 아들의 미래를 지키는 엄마입니다. 순간 뜨거운 박수가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겨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가온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제 엄마는 두렵지 않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내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반전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